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유례 없이 쪼그라들고 있는 이유는 학원 그리고 집값 때문이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남다르게 보는 해외 언론의 시각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심화하고 있는 인구 절벽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원로들과 전국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그리고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까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 추이와 그동안 가팔랐던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가쁘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오는 4월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당분간 상황을 점검하며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전망치보다 낮은 1.6%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우려되는 등 한층 커진 경기 침체 우려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5%대로 목표치를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 인상의 보폭을 키울 경우 한미 금리 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통화 정책 변수입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긴축이 끝난 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은 당분간 국내외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고물가 탓에 실질 가구 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가계 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 4천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분기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 소득은 1.1%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2.8% 줄어 가구당 실질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난방비 지출이 커지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연료비 지출 증가폭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자 비용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전기, 가스요금 등 연료비가 8만 7천 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분기보다 16.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구당 이자 비용은 11만 1천 원으로 28.9%가 증가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8개월 만에 경유 가격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발표를 보면 오늘 오전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79.28원으로 경유 가격 1,578.37원을 앞질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비싸진 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국내에선 보통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쌌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경유 수급 차질이 나타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미수금이 쌓여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또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겨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 배당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겨울철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던 난방비 폭탄은 지난해 4차례나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스 공급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 1조 원대였던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을 넘어 자본금을 초과했고 다음 달엔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3조 원으로 1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누적 적자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인데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천연가스를 싸게 팔아서 생긴 적자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수금,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특이한 회계 방식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서민들에겐 난방비 부담을 키워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배당 협의회 체에서 결정할 텐데 이건 배당될 수는 없겠죠, 그죠? 사실상 적자와 같은데 미수금이랑 회계 처리로 이익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스공사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에 수백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배당금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과 부채 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주주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배당 협의체 최종 방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기에도 목표치를 높여서 K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를 식품, IT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고부가 가치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K수출과 K콘텐츠. 자,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는지 함께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상 최대인 6,836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전문가들이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높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 간 협력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 수주 확대를 지원할 거라고 약속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K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어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수출 활력이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투자를, 조선업엔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으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각 부처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했죠.
네, 우선 모든 정부의 역량을 수출 플러스 지원에 집중하며 수출 투자 책임관을 지정해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콘텐츠 등 신품목 수출 확대로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K푸드 수출을 오는 27년까지 200억 달러, 그러니까 26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부가 대체식품 등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K 콘텐츠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중화권과 일본이 50% 이상인 K 콘텐츠 수출이지만 북미, 유럽, 중동 등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수석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콘텐츠 산업 그 자체를 넘어 한국의 브랜드와 문화를 세계로 진출시키는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웹툰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플랫폼 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OTT와 협력을 강화하며 K 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열띤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나흘 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내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데 앞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황이 엄혹하고 본질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관련해 민주당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번 검찰영장이 삼류 추리소설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며 단일 대우로 완벽한 부결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다만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비명계도 부결 목소리를 낸 데에는 포결 뒤 사퇴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추진하는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이 대표 자신부터 돌아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가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업무차 국회에 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3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 신경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강원 지역 합동 연설회가 진행되고 있죠?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이 강원 지역에서 5번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들 발언에 이어 조금 전부터 당대표 후보들 연설도 시작됐는데요. 강원도는 보수 성향이 비교적 짙은 지역인데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지사 자리를 내줬다 이번 6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 지형이 보수로 돌아왔습니다.
후보들은 연설회에서 지역 현안 공약과 함께 서로에 대한 신경전과 견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등장한 울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다 검증된 전형적인 모함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습니까? 이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본다면 저희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조금 전 연설회에서 보수의 핵심이 도덕성인데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들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거라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합동토론회는 모두 7차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연설회를 마치면 이제 대구 경북과 서울 인천 경기 연설회 단 2회만 남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서 이재명 대표와 추가로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뿐 아니라 건설업자 A씨를 통해서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들 역시 두 사람이 통화한 적이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통화 사실을 부인했고 이 전 부지사도 통화를 연결해 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달 초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애초 검찰에 넘겼다가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이 씨의 상습 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기존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다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동민 의원과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0년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2년 반 만인데 기 의원은 거짓 시나리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는데 일단 혐의가 어떤 겁니까? 네, 먼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에서 4월 사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짜리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지난 20대 총선 선거를 위해 그리고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과 3선을 지낸 김영춘 전 의원도 각각 500만 원씩을, 같은 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였던 A씨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도 이들에게 모두 1억 6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A씨를 지난달부터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수첩과 관계자 녹취,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통해 자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건넨 돈이 시점상 라임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해서도 앞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강 전 수석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1조 6천억 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네, 관련된 정치권 로비 의혹은 예전부터 불거졌었죠. 네,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2020년 4월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하면서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 때 기 의원을 비롯한 여권 정치인에게 전방위로 로비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기 의원이나 이 의원, 김 전 의원 등을 지목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함께 지목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강세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로 국면이 정반대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오면 보석으로 풀려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여기에다 과거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다른 의혹까지 제기하며 수사팀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과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말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힌 김봉현 전 회장을 다시 조사하면서 2년 반 만에 기소가 이뤄지게 된 건데요. 김 전 회장은 녹중 폭로와 정치인 로비 관련 진술 번복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입장을 내고 검찰이 거짓을 주섬주섬 주워 담아 시나리오를 썼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때에 자신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며 수긍할 수 없는 부당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역시 검찰이 거짓 진술과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국군 방첩사령부가 오늘 오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압수수색의 범위는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는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비공개 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앞서 들으신 대로 내일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또 나흘 뒤 표결을 앞두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자 김기현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와 약속까지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혹시 만나셨습니까? 예,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정이 안 맞았던 건가요?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일정이 안 맞아서. 저도 바쁩니다. 네. 만나시면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한번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메시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다.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네, 일정상으로는 내일 본회의 보고 앞두고 있고 나흘 뒤엔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법치에 따를 탈을 쓴 사법 사냥이란 말로 시작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걸 들으면서 네. 참 답답한 양반이다. 참 답답한 사람이다. 자기 말대로 저렇게 당당하고 자기는 죄도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영장 청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원 영장 심사 받으면 되죠. 영장 심사 받으면 그 영장 담당 판사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 하면 판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장 기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 공연히 저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갑을 찼든 안 찼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서갑을 찬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런 이야기 안 해도 무조건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걸 갖고 우리 말에 헛힘 쓴다는 말이 있어요. 헛힘 쓴다. 쓸 때는 힘 쓴다. 헛힘 쓴다. 네, 헛힘 쓴다. 네, 이런 말이 헛힘 있는데 쓴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지금 헛힘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호 고문님 말씀과 한동훈 장관의 좀 발언도 겹치거든요.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의원님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네. 제출을 국회에 하는 날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냥 뭐 남의 일 왔듯이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뭐 그 대통령의 그 체포 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날 맞대응을 하는 의미에서 뭐 이 사건의 그 의미와 또 그에 대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로서는 만약에 진짜 이게 무고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억울한 일이고요. 또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의 행태를 보면 매우 지나치고 무리하고 과대하고 또 별건 수사를 너무나 남발하고 있고 네. 수사 과정 중에도 소위 그 헌법 정신인 적정 절차는 무시되고 수사 정보가 이렇게 언론에 흘려지는 비열한 행태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 네. 뭐 검찰도 그렇게 뭐 당당하고 떳떳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느냐, 어느 쪽을 더 믿기 어렵느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아까 화면 이재명 대표가 말은 아주 당당하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네. 행동 전혀 당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 말대로 당당하려면 내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겠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공연 내 때문에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영장실질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 그래야 국민들도 동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 우리 대표가 역시 대표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말은 온갖 말은 저렇게 장황하게 하면서 실제 행동 저 말하고 정 반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점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점점 더 아주 싫어지는 거죠. 네. 사람이 싫어지는 게 있잖아요. 좀 전에 화면에서 어제 발언이 나가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깡패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깡패 발언은 윤 대통령이 2016년 국정농단 당시 했던 발언을 이제 발언을 받아친 성격이 있고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 대통령이 건폭 수사단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런 말에 대한 해석이다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양측이 윤석열 대통령도 깡패 소위 조폭 뭐 이를 남발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그를 패러디해서 맞받아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좀 더 품격 있는 걸 골라서 네. 써야지. 다 지금 어린 학생들도 다 보고 있는데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깡패와 건폭이 뭐냐고 이제 학생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건설 조폭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예. 교육 환경 좋게 만들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네. 좀 거친 발언이 오가는 거에 대한 두 분의 평가. 대통령실도 발언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고 뭐 감정 난다고 감정대로 다 발언하면 그건 대통령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우리 같은 뭐 일반 서민들이야 뭐 성질 나는 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실에 무게가 있는데 네. 그냥 감정대로 발언할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잡혀가도 야당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는 좀 의젓해야지. 네. 야당 대표가 그 말을 그렇게 자, 이재명 대표의 나가면 안 체포동의안 어떤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논란에서 벗어나긴 합니다만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 이 건폭 발언은 현 정부의 노정 갈등을 좀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노동개혁과 관련한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이 나온 김에. 그러니까 노동의 어느 부분이든 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뜯어고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싸잡아서 그 노동자 또는 네. 뭐 노동운동이 다 불법이고 다 뭐 비합법적으로 하는 짓으로 치부되고 치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이제 잘못된 것은 바로잡지만 네. 또 잘된 건 더 잘 되도록 진작시키고 부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또 포용도 해야 되고요. 또 노동운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또 많고요. 화물연대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 건설 노무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듬고 대통령으로서의 좀 더 따뜻한 온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검사가 무슨 뭐 저 조직폭력배 소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폭력, 네. 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조합이 불법 폭력 이걸 이제 통칭해서 건폭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대통령이 그렇게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것은 좀 어떻게 예. 막아달라 뭐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해당 주무부서 장관들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대통령을 말을 좀 너무 거칠게 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 전선을 좀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대표도 여론전에 나서고 지도부도 그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하기로 결정이 됐고 지난주에 이상민 의원께서 또 마침 이탈표 28명은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 부결이 거의 뭐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네. 뭐 제 주위에서 이거를 해결시켜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걸 내놓고 얘기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당해인 동나 당 대표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뭐 가결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의원도 대부분 제가 보기엔 못 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소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농담의 차이는 있고 또 당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같이 연루해서 이 부담을 져야 되는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와는 그 사법적 의혹에 대한 진부 문제는 별도로 예. 그 검찰의 수사 행태가 너무 지나치고 불법적이고 또 별건 수사를 너무 남발하고 있고 수사 과정 중에 오남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심지어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성에 정성호 의원이 그 김용 정진상 씨를 만난 거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위로의 그런 말들을 마치 그거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제시한 걸 보면 네. 검찰이 매우 옹색하다. 검찰의 태도도 검찰의 주장도 믿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 또는 뭐 못 믿op지 않음 그 뭐 이런 것들 반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저는 그것이 더 오히려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네, 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목,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이를테면 비명계 의원들 다수가 반대표 행사할 것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부결 이후 이런 입장을 내는 건 부결 이후를 생각하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포함해서 향후 거취를 좀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움직임이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들 중에는 뭐 네.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계속 이제 검찰에서는 건건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때마다 체포 동의 요구안에 대한 그 가부 표결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에도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네. 결국 내년 총선 및 그 이후에 어두운 그림자를 끼치지 않느냐라는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각각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만 예. 아직 뭐 그런 것들이 뭐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건 못 봤습니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권노갑 상임 고문도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가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지만 말씀하신 아까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쪼개기 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대비도 포함해서 발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남미당 사정이야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예.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네. 그러나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대 다수로 부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영장 청구가 또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또 몇 가지 혐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그랬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뭐 계속해서 이 대표의 혐의가 이러면 차라리 대표가 좀 대표직을 내놓고 당당하게 맞서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네.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의 사정이 저는 좀 복잡해지리라고 봅니다. 아, 부결 이후에 민주당의 사정이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고문님은 말씀하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그대로 전하면 영장 실질 심사 한 번이라도 받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자, 부결 이후 민주당의 어떤 복잡한 사정 이 의원님은 어떻게 좀 물론 이제 생각하십니까? 그 불체포 특권의 그런 것을 누리지 않고 네. 회기 아닌 때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고 뭐 기각까지 받으면 깔끔한 거죠. 뭐 사실은 뭐 본인이 대선 중에 공약한 것도 그대로 지켜나갈 일관되게 지켜나갈 수가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당 대표의 신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때에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결행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당내에 꽤 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고 이런 또 검찰이 무자비하게 막 바구제비로 들어오는 이때에 당대표 당신 혼자 그냥 영장심사 받아라. 네. 이렇게 그냥 뭐 들판에 내놓듯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건 무책임하다.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반론도 뭐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예. 이재명 대표가 당내 여러 시각 또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서 당을 이런 것이 리스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 진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영장 청구는 성남 FC 사건 그리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인데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 초기와 지금의 검찰 수사를 평가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 좀 기류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수사 행태와 네. 이번에 영장 청구에서 내놓은 밥상을 딱 보니까 너무 소문난잔치에 뭐 먹을 거 없다. 네. 말하자면 그 범죄 혐의 그 업무상 배임죄하고 네. 제3자 술해죄는 그 자체만으로 법률적 쟁점이 많습니다. 또 그 유죄가 되기에는 여러의 터널을 거쳐야 되는데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 정도 가지고서 범죄 사실이 피의 사실이 소명이 됐는가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또 수사 중에 구속을 시키려면 인신구속 아닙니까? 신체의 자유를 심히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도주염려나 증거인멸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도주염려는 뭐 검찰도 스스로 그렇게 뭐 주장을 안 했고요. 다음에 증거인멸 염려도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 의원의 그 김용씨 등에 대한 접견 때 나눈 대화 가지고 증거인멸이 정황이 짙다라고 내놓은 걸 보면 매우 옹색하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지금까지 수사는 네. 매우 못 믿었다.
마구 찔러대는 그런 수사의 행태에 비하면 뭐 겨우 이거냐. 그리고 뭐 50억 클럽 무죄 받았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 건에서도 기소를 많이 했는데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도 무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의 능력 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그런 단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언론에 보면 검찰이 영장 청구 내용 안에 네. 정서 의원이 그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 접견은 면회 가서 그 한 말, 위로한 말, 그걸 검찰이 공소 내용의 증거인멸이 이런 걸로 봐서 증거인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좀 전 사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면회 가서 접견하는데 뭐 무슨 이야기들 못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힘내라, 뭐 정신 잃지 마라, 뭐 생각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위로 삼아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야기까지 무슨 범죄 혐의로 증거인멸이 혐의로 영장에 기록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검찰이 좀 영장 청구를 좀 자신 있게 좀 더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게끔 좀 해야지. 예. 그냥 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급하게 다 갖다 붙이면 그게 꼭 옳으냐? 그런 거는 저는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그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의 행태 그 자체만으로 검찰의 그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깎아먹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앞선 시간에 뉴스 나갈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니까 두 분 모두 이렇게 피식 웃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처럼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들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지난번에 농내 의원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네. 그 농내 의원 그 조사할 때도 안 나왔던 내용을 그냥 국회에서 그냥 내놓고 그랬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단 말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는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그러지 아니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원체 영장 체포 동의안 내용도 방대한 데다가 네. 이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딱 나와서 검찰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 영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란 의원 여러분들의 뭐 동의를 바란다든지 이렇게 네. 한두 줄로 간단히 하고 말아야지. 그것도 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뭐 법무부 장관이 또 미주알 고주알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면 짜증 나죠. 그냥 예. 그 한동훈 장관은 그 행정부의 소속 그 장관으로서 네.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언할 때는 정말 정중하고 국민을 직접 국민 앞에서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무슨 어떤 감정 뭐 이런 풀이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장관으로서 집행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정중하고 예의에 찬 그리고 품격 있는 말로써 해주길 바랍니다. 자꾸 네. 이렇게 감정 건드리듯이 약 올리듯이 어쩌면 듣기에 따라서는 상대가 굉장히 감정을 상하는 걸 오히려 촉발시키는 그런 거는 네. 오히려 오해를 살고 있고 자신의 품격을 깎아먹는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 체포 동의안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미 딱 국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네, 두 분의 말씀과 실제 또 한동훈 장관의 입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27일 표결 이후 다음 주에 두 분을 만날 예정이니까 표결 결과를 놓고 또 두 분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반환점을 돌고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명의 당 대표 후보들 어젯밤에 이제 TV 토론회를 통해서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눈길을 끌었던 장면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퇴하십시오.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짓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저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년 동안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밀실 공천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시지만 시스템 행동은 10년 공천을 동안 그렇게 안 하자고 하는 하셨는데 겁니다. 여당 대표 되시다는 분이 야당보다 여당 비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부 총질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아닌가요? 윤핵관이 국민의힘입니까? 윤핵관이 국민의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윤핵관이 마치 국민의힘 전부인 양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권력 줄세우기 행태는 지금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고 간신배인 것이지. 네. 여기서도 느껴지지만 남은 시간 치열한 혈투가 예고된 상황에서 셈법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아무튼 토론회 끝나고 언론 제목에서 1대3 뭐 이렇게도 많이 뽑았던데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이 다 당원들이 기대에 못 미치죠. 지금 당원들은 뭔가 좀 당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해서 당을 어떻게 계획하고 혁신할 것인가 이런 좀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데 뭐 맨날 서로 간에 저래서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전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러긴 한데 그러나 저 내용에 봐서 황교안 후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답변이 그 황교안 후보 질문을 사실대로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거지 거기 무슨 그럼 사실 아니면 당시 정기 은퇴하겠냐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또 안철수 대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때문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위험한 건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에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해야지 그건 당신은 10년 동안 공천 다 했잖아. 그때는 안철수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데. 아까 안철수 후보가 헌법 제7조를 언급하면서 이제 정치 중립 의무를 문제 제기했는데 그 문제 제기에 그러면 합당한 문제 제기 답이 시원찮다 이거죠. 문제 제기하는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뭐 당 공천을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한다면 이거는 헌법 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묻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도 10년 동안 공천 혼자 했지 않냐. 그때는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이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좀 초조한 거죠. 좀 의젓하게 좀 웃고 넘어가고 그 울산 땅 같은 것도 웃으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법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과 공천에 대한 의논은 그거는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옳지 저렇게 횡설수설 대답하면 안 되죠. 역시 쌈구경은 재밌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어제 방송을 좀 끝까지 다 봤거든요. 분명히 김기현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협의를 하겠다는 그거는 그 헌법 위반의 소지가 아니라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지금 개입한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천의 과정에 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다든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렇게 내놓고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그 의혹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재호 고문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게 조목조목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좀 감정적으로 물론 본인은 뭐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열기도 했고요. 그러나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판자인데 또 당원이 심판일 텐데 볼 때는 그게 해명이 안 됐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싸움만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역시 윤심 논란으로 시작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판에는 아주 그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나온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결선 투표에 대한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과반 1위로 당대표가 선출될 것인가 그 여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또 4명이 다 완주할 것인가 바꿔 말해서 뭐 이를테면 김황연대 혹은 안천연대에 따라 좀 전당대회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게 좀 남은 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게 좀 주목할 만할까요? 저 여론조사만 봐도 예.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합하면 50%잖아요. 예. 과반이 넘잖아요. 김기현 후보는 44 과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1차전에서 어느 후보가 과반을 넘기긴 어렵습니다. 저 조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고모님이 김기현 후보를 향해 초조하다고 했던 부분은 이런 그렇습니다. 대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예. 뭐 여론조사를 꼭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3사람이 후보를 더하면 50%가 넘고 네. 김기현 후보는 혼자 50%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전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승전에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선 투표 여부에 따라서 3, 4위 후보의 어떤 지지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1위나 2위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예. 볼 때는 김기현 후보의 저 수치는 최대치 같습니다. 이제 저 이상을 올라가기가 예. 굉장히 추동력을 팍 발휘해야 되는데 일진, 이진, 3단 로켓이 쏘듯이 나가야 네.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어제 토론해 보니까 몰리는 것 같아요. 1대3으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기 색깔이 분명하게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좀 처음보다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그 황교안, 천하람 두 후보는 지금 이 토론 과정을 거쳐서 좀 둘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도 그런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예. 과반 득표 얻는 자는 없을 것 같고 결선 갈 것 같고. 네. 그 저래 되면 누가 1, 2등을 가든 예를 들어 김기현 후보가 1등을 가고 네. 나머지 3사람 중에 누가 2등을 가든 나머지 3사람 표는 합쳐진다고 봐야죠. 황교안 표가 김기현 표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최근에 황교안 후보의 대김기현 그 공세를 본다면 예. 황교안 표가 김기현인들 다 가기는 어렵게 생겼죠. 그러면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3사람의 표가 누가 2대2 되든 합친다고 보면 네. 본선에 가서는 싸움이 볼만하죠. 그 김기현 후보한테 이를 2단 로켓, 3단 로켓을 쏘는 팁을 하나 드리면 예. 지금 본인한테 쌓여 있는 한계는 윤핵관, 윤심 논란 아닙니까? 이를 벗어나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되게끔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겠다. 아주 포용적이고 뭐 윤심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대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또 제휴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쟁 속 대학 생활은 어떨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에 맞춰 수도 키이우 현지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YTN 취재진이 전쟁도 멈추지 못한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강의가 녹화로 대체됐지만 전쟁이 교육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키우 시내에 있는 한 대학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쟁이 1년간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 역시 크게 바뀌었을 텐데 송 기자가 가본 대학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보리스 그리체코 대학은 9,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키우 시내 종합대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쟁으로 이곳 대학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미리 만나본 대학 관계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우선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강의실은 1년째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체육 단련실이었던 지하 공간은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대피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키이우를 떠나는 학생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학생이 어떤 지역에서 위험에 처하진 않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쯤부터는 러시아군의 에너지 시설 집중 공습에 따라 지역마다 단전이 잇따르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강의도 불가능해졌고요. 지금은 모든 강의가 말씀하신 대로 녹화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한 학생의 말 들어보시죠. Також в нашому університеті є електронний курс, де кожен студент може зайти та подивитися те заняття. Якщо, наприклад, він не зміг доєднатися, він може подивитися заняття, може виконати завдання. 사실상 대학이 멈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내 구성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물론 학업을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면 강의가 사라진 데다 전시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가 특히 커지면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한 학생은 말했는데요. 인터뷰 듣고 오시죠. Тобто, якщо я раніше, я могла значно більше зробити. Я мала якось розумові процеси, вони краще працювали, звісно, без стресу. 다만 이 학생을 포함해서 교수, 교원 모두 전쟁이 교육을 멈출 수는 없을 거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일인 만큼 전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될 최후 방어선이라며 교육을 멈추는 건 또 다른 의미의 패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학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Because we need to educate the generation that is living through the war. We owe them. 이에 따라 이들은 가능한 선에서라도 의식적으로 더 대학으로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교원들 또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팔아 전장의 군인들에게 성금을 보내는 자선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노래를 하고 또 춤을 추면서 정체성을 되새기는 건 물론이고 한데 모여서 이 대학 공간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네, 전쟁을 뚫고 살아가고 있는 미래 세대를 취재하기 위해 송재인 기자가 현지로 갔는데 어느새 내일이 침공 만 1년입니다. 현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전쟁 1년째에 맞춰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이 있을 거란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서 돌았던 만큼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도 키이우 시내에서 대규모 행사는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전이 치열한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 잘못이라고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동유럽 9개국 정상들도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맞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3대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고 중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키이우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 전력을 증강시키겠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침공 1년을 맞아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위협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를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한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이 여사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특별 사법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젤렌스카이 여사는 유엔 본부 특별회의에 보낸 동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놓고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전범들을 단죄한 니른베르크 재판소처럼 특별 법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고려인이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 광주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8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농장 등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전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연호 기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널찍한 마당에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는 고려인 박에릭 씨.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인근 시골 마을에서 양계장을 운영했지만 폭격에 모든 터전을 잃었습니다. 갈 곳을 전전하다가 몇 달 전 선조들의 땅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С Германии я оттуда, мне там дочка купила билет, что я говорю, поеду в Корею. Ты все-таки, может, тут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здесь живут. 광주 도심 외곽 들녘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러시아 침공에 사위를 비롯한 여러 가족을 잃은 김레브 할아버지. 혈혈단신으로 국내에 들어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농사를 다시 지으며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Чем больше здесь находишься, тем больше нравится вроде. Так получается.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이 국내에 정착하게 된 데는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고려인을 위해 항공권을 지원하고 병원 치료는 물론이고 주거나 생필품에 월세까지도 지원하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 조성된 고려인 마을에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피신원 고려인만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주에 나선 우크라이나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협동 농장을 세웠습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Да, это язык моих предков, и он довольно особенный. Я никогда таких языков еще не изучала, и поэтому хочется узнать про этот язык побольше. 고려인 마을에 온 우크라이나 피난민 가운데 90%는 완전한 우리나라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여기도 정착 못하고 거기도 정착 못하고 한산 험하에 떠댕기면서 이렇게 세월을 다 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영원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았으면 우리 고려원들이 소원이 엮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에선 북서부 지역 29개 주에 폭설과 눈보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항공기 결항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은 눈사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달리던 트럭이 결국 눈이 쌓인 갓길에 미끄러지며 역방향에 멈춰섭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에 강력한 눈태풍이 쏟아지며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과 사우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고 사우스다코타 등은 대규모 휴교령이 발령됐습니다. If you can, it's not worth the risk to yourself, and if you do get stuck, obviously someone has to come get you. 캘리포니아 북부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송전선이 끊기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폭풍이 서부를 통과하며 정전 사태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네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ell, we were working and I was ringing and all of a sudden the light just went boop. Then they come right back on.
It went out like maybe three times. Yeah, and then just stayed And now they're just off.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이 무더기 결항하고 수천 대가 지연 운항했습니다. We decided to get here early just in case, drop the rental car off, and then we ended up getting a text message about being delayed anyway.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산행 중이던 한인 등산객 3명이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지난 19일 일행 4명과 2,653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다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 한미산업회 소속 5,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사망자까지 발생해 더 안타까운 재해인데 미국에선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겨울 한파도 어느새 끝자락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봄을 알리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꽃밭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달 초 피기 시작한 유채꽃이 이제는 활짝 피면서 꽃을 보려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바람에 실린 꽃향기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만 같습니다. 아, 상큼하고 너무 좋네요. 이 꽃들이 내 마음을 다시 젊음으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 봄이 왔어요. 내 마음에도. 이맘때 일찌감치 봄꽃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제주만의 매력입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화사하게 피어난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에서 못 보는, 지금 시기에 못 보는 꽃 봐서 기분도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서 좀 신년 맞아서 기분 전환도 되고 뭔가 노란색이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두꺼운 옷은 잠시 벗어두고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꽃밭을 누비며 봄 기운을 담아갑니다. 서울에서는 계속 패딩 입고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옷도 가볍게 입을 수 있고 꽃도 보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절기상 우수가 지난 남녘 제주도는 유채꽃의 꽃말처럼 쾌활하고 화사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가전업체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서 지난해 이틀의 하루꼴로 화재가 발생을 해 정부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직도 4만 7천여 대가 리콜을 받지 않았는데 화재 피해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됐던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개봉동 아파트 1층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화재 원인은 바로 위니아에서 만든 오래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위니아가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김치 냉장고 412개 모델은 툭하면 불이 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2020년엔 무려 285건, 재작년엔 248건, 지난해에도 193건 발생하며 하루 평균 0.5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는 생산한 지 17년 이상 경과해 내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2021년 5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 점검원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찾아 리콜 조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분량은 4만 7천여 대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또 발령했습니다. 위니아 노후김치 냉장고 화재 분석 결과 피해자 68.8%가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DD12031D고 형명은 DDC205RTB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리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26% 하락해 2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분석 결과로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 거래가 늘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도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이번 달 거래 신고 건도 1년 전보다 많을 전망이어서 심각한 거래 절벽은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를 포함해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바람을 타고 급등했던 안양 인덕원 근처 3천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 12억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갑자기 4억 2천만 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됐습니다. 당시 전세가 5억 원보다 8천만 원이나 싼 데다 그 직후 중개사를 거친 거래는 7억 원대여서 증여성 거래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금액으로 올려둔 거는 사실은 당사자끼리 증여성 거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12억 4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잖아요. 정부가 이처럼 편법 증여 등 의심이 드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직거래 80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명의신탁,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 계약,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사례들입니다.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탈세 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장 시에는 탄로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A법인 대표는 자녀에게 12억 5천만 원을 증여한 뒤 법인 명의 21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 매도하고 이 집에 8억 5천만 원 전세권까지 설정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들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지난 2014년 출시돼 한때 가입 변호사가 4천 명에 육박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으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겁니다. 로톡 측 신고로 재작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변협은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이 징계권을 이용해 로톡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협 측은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만큼 가입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고료를 내면 플랫폼 상단에 해당 변호사를 노출해 줄 뿐 사건 수임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아 중개형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도 요건 해석을 통해서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은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또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최근 이런 제목의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만 인구가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더 주목할 건 그 이전 해에 5만 7천여 명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해 사이에 인구 감소폭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 명으로 쪼그라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출산율 0.78%, 유례없는 인구 소멸 현상이 벌어지자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교육비를 꼬집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학원.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나라보다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렇게 교육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교육비 등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5년간 평균 80%가 올랐다며 평균 주택 가격이 소득의 8.9배로 일본이나 유럽,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국이 소멸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구성원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16년 동안 약 280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 청년 세대의 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어느 교수의 일침처럼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딘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청년 세대의 비명,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인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과 독립을 탐색하는 새로운 성인기, 즉 성인 이행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조사 결과 얼마나 자주 성인이 됐다고 느끼는지 대해 자주 또는 항상 느낌이 절반을 넘기는 지점은 28살, 1994년생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도한 대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사회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인구 절벽, 저출생 쇼크인데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연결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단도직입적인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국이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2070년에는 인구가 3,800만 명 정도로 더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과장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그 출산율 추세를 갖다 그대로 가정한다면 인구 통계 확률적으로 보면 아까 그 말씀한 대로 2070년 되면 3천만 명대, 그다음에 2100년에는 한 2,20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네. 네. 지금 0.78명이라는 수치가 이제 당장 재앙이다 뭐 이렇게 눈앞에 닥치지 않은 위기감이긴 한데 해외에서 보도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금 수치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붕괴 위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출산율 0.78명이라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인구 대체 수준이 보통
여성 한 명이 2.1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0.7명대라는 것은 한 우리가 여성 한 명이 그 3분의 1명을 낳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인구가 대체하는 수준의 3분의 1만 커버하기 때문에 그만큼 3분의 2에서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인구의 크게 감소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로 간다면 네. 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뭐 한국적으로는 틀림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투박하게 정리해 보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경우가 2명 이상 낳는 가정보다 많아야 이런 통계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먼저 들어봤는데 결국 출산 또 그 전에 혼인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해 혼인 건수도 19만 2천 건으로 역시 70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결혼을 적게 하니까 뭐 출생아도 적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어떤 팍팍한 삶이 이런 결혼과 출산 문제에 도미노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서구 사회와 다르게 이 법률론에서 대부분 출생아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네. 말하면 결혼해야지 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혼 건수가 감소한다는 자체는 출생아 감소를 지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에 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현상이 와 있죠. 네. 예를 들면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또 주거가 안정돼야 되고 또 노후의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결혼 자체 그다음에 출산해서 양육하는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라든가 노후 보장이라든가 이 3대 어떤 큰 고통 앞에다가 네. 결혼과 출산을 놓으니까 이 5대 고통이 되는 어떤 그런 이 청년 세대의 큰 어떤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학계 출산율이 2016년부터 7년 연속 내리막이고 2008년부터는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악화율로 걷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예,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가 변화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 특단이 없다면 출산율이 한번 우리가 인구의 간섭 법칙이기 때문에 한번 출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 어느 날은 다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구의 어떤 사람의 행태라든가 의식 구조라든가 이런 사람의 간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울려서 출산 행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사회 구조 변화라든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정책이 없다면 한국 사회가 현재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8년도에 처음으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고 7년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이 0.59명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또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네. 정책적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농촌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많은 유연 인구가 있고 이 네. 유연 인구들이 사실은 어떤 직업의 어떤 그 구직이라든가 또는 취업을 해도 굉장히 높은 그 경쟁력들 그리고 또 주거의 안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혼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 부모가 되는 여성 인구의 비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결혼한 여성들이 일단은 군자 부모에 포착돼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주로 공무원이라든가 영무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양질 직장에 일자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가 육아식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출산을 갖다가 다른 신호부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 미혼 1인 가구가 집정돼 있는 지역은 합계 출산율도 낮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도 관악구라든가 이런 몇 개 구에 보면 네. 1인 가구 특히 미혼 남성 1인 가구가 있는 지역은 네. 출산이 더욱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장 급한 거는 출생을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오르지 않는 걸까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에 약간 허구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 1년 연간 단위로 출생아 수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260조 이런 돈들은 그 지난 15년 이상 동안에 그 지출했던 돈에 누적된 효과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돈들이 현재 출생아 수에 대해서 계속 투입되는 이런 양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년 얼마 투입하냐 이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GDP 대비로 한 사람면 우리나라는 이제 약 1.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보면 GDP 대비 한 2.5%를 갖다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고 네. 또 출산율 반대 성공한 국가들은 보통 3, 4%가 투입하고 있다는 관점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에 대한 투자가 아주 미흡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도 많고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급여라든가 수준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정책과 함께 사회구조가 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가정 양립이라든가 또는 고용의 어떤 그런 안정 문화라든가 주거의 안정 이런 사회구조 문화가 변해야 되는데 이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회구조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은 사실은 약간 미세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간의 그 저출산 대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다. 왜냐하면 보육비나 교육비, 아까 박석원 앵커가 설명한 해외 외신도 주목할 만큼 집값이라든지 어떤 학원비 같은 보육료들이 많이 드는 부분들 때문에 못 낳는 거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조차 아이 맡기는 게 다 돈이 아니냐면서 출산 혹은 뭐 둘째 그 이상의 자녀를 낳는 걸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봐서는 일단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우리가 출산의 문제를 갖다가 어느 특단의 대체로 단순하게 선회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고용의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청년층들한테 충분히 제공하는 것들, 주거를 안정화시켜서 결혼하면 바로 주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게 하는 것들이라든가 네. 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 문화가 너무나 고학력을 갖다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어떤 사회를 갖다가 좀 지향하는 것들, 일가정 양립을 갖다 지향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많은 정책들이 좀 더 충성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의료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비용이 부담이 없도록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책도 투입돼야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 급여를 늘린다거나 이런 정책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나 사회 구조를 좀 변화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뭐 하여튼 비용도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우리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겠고 네.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랑 같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조합으로 이루어져서 네. 좀 더 밸런스를 이루어서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협회장님 해외 국가랑 비교하면 저출산 대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적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던 국가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네네. 국가들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고용이라든가 또는 주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쪽에서 사구조 쪽에서 네. 장기간 노력했던 거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일단은 이 행정급여라든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충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들,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선택을 주는 것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노동 형태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 출산율이 1.8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굉장히 안정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조급해하지 말고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대책을 좀 마련해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 국제축구연맹 A매치 기간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축구대표팀 새 감독은 협상 중인데 독일의 전설적인 스타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또 한 명의 이름이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 키커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클린스만은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 중 이름값으로는 가장 높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우선 대표팀 감독 선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독일 출신입니다. 밀러 위원장은 취임 당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The former committee already discussed, but I need to think about this first. I need to make some decision, and I will use my network as well. 두 번째로 클린스만과 차두리 현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의 인연입니다. 클린스만과 차두리 실장은 국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의 일원으로 카타르 월드컵 기간 내내 동행했습니다. 독일 키커즈 역시 클린스만과의 연결고리로 독일통으로 꼽히는 차두리를 지목했습니다. 2019년 말 헤르타 베를린을 2달여 지휘한 걸 마지막으로 긴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려한 경력에 비해 몸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상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초 새 감독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3년 만에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난 국내 프로야구 구단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식사입니다. 선수들의 체력을 위해 집밥처럼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인 NC 다이노스의 점심시간. 따끈한 밥과 국이 운동을 마친 선수들을 기다립니다. 마치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김치와 각종 반찬도 가득합니다. 이 한식 종류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한국이 그립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고요. 미국에서 한식당도 먹어보고 했는데 여기는 진짜 한국에서 먹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난 프로야구 구단들은 저마다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에 선수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 한국보다 더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보다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정도입니다. Eat round. 특별히 조리가 가능한 숙소를 잡은 WBC 대표팀도 현지 업체를 통해 매끼 한식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 따뜻한 곳에서 훈련 중인 야구 선수들. 어머니 손맛 같은 식사로 사기를 끌어올리고 영양까지 채우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개막하는 대회 우승 트로피를 공개했습니다. WBC 조직위는 SNS에 우승 트로피 사진을 올리면서 뉴욕에 있는 메이저리그 대표 매장에 24일까지 트로피 실물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3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외출하신다면 초미세먼지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폭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상 1도, 대전 0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11도, 대구와 창원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날이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